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22년 판례, 그죠? 22년 상법 판례,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까지는, 어, 상법 총칙과 상행위를 했죠? 했습니다. 오늘 이제 회사법 들어가고, 그 다음 회사법 판례가 몇 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보험법 판례가 있을 것이고, 뭐 해상법 판례가 있을 것이고, 엄수법 판례가 있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판례 핵심적인 몇 개만 알아주면 뭐 시험에는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주식과 주주권에 관한 건데 주주가 영업 양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었어요. 이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지금 영업 양도를 누가 한 것이죠? 영업 양도는 회사가 한 거예요, 회사가. 알겠죠? 회사가 했는데 주주가 나서서 이 영업 양도 행위, 회사가 영업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업 양도 행위에 대해서 주주가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 판례가 뭘 얘기를 해주냐면 두 가지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주, 회사에서 주주의 지위는 어때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주주가 회사에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한정돼 있죠. 그리고 주주와 회사는 법인격에 의해서 분리되는 게 원칙이죠. 회사도 법인격 독립된 주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간섭하는 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주총에 참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몇 가지 이제 의안 제한권이라든지 몇 개 직접적 참여권을 두고 있지만 회사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독립된 기관이보다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간섭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회사가 한 영업 양도 이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면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우리 판례는 소극적으로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어, 우리 회사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채권자 좋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그죠? 돈을 빌려준 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맞아요. 그런데 이 담보력 회사가 어떤 행위를 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담보력이 감소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물어보는 보호 절차는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이렇게 무효하게 시킨다든지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판례는 주주가 영업 양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지만 판례는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회사와 채권자 관계를 분명히 해줬고 그 다음에 주주와 회사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준 판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는 것이에요. 주쟁점은 이렇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알겠죠?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 관계에 개입할 수 있냐 말이죠. 개입할 수 있냐. 개입해서 그 회사가 체결한 계약 자체를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없다. 알겠죠? 참 없다. 이렇게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할 수 있느냐? 그죠? 마찬가지다. 그죠? 마찬가지다. 원래 우리 회사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절차가 주총, 특별 결의를, 그죠? 특별 결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가능하지만
주주가 직접 개입해서 이 부분을 돌려놓거나 무효 확인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긴 했어요. 그래서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담보력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데 그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회사와 회사 채권자와 주주가 보호되어야 될 법적 절차는 있지만, 법적 규정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로 나가고 무효 확인을 구한다든지 이러한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게 판례 결론이죠. 그럼 우리 조문에 가보시면 관련 조문은 뭐 영업 양도 양수 임대인데 우리가 영업 양도할 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다 그랬죠? 양도한다. 그 다음에 주총의 계류로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주주 대표 소송 이런 것들이 다 이사도 주총회가 해임할 수 있으니까 간섭하는 거. 또 주주 대표 소송도 어때요? 직접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추구할 것을 제기하는 간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관여하는 건 괜찮지만 직접적으로 무효 확인시킬 그럴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주들이 회사에서 간섭할 수 있는 공익소송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했어요. 주총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 행위에 대해서 유지청구를 행사해서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 소송에 의해서 그 책임을 충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다 알겠죠? 그죠? 회사의 영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 재산 관계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회사의 재산 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해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도 없다. 판례. 이러한 법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마찬가지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의 회사 채권자다.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특이한 그죠?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침해할 때, 직접 영향을 줄 때는 계약 자체의 무효 확인도 할 수 있어요. 되는데, 근데 그 계약을 통해서 회사의 변제 자리가 감소되거나 그 결과를 통해서 채권의 전분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경우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직접성을 가지고 우리 판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영향을 미칠 때는 주식회사 채권자는 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주와 주주권에 관해서 최근 판례가 이렇게 확인해 줬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사에 관련되는 건데 주식회사 관련해서 기관 판례가 몇 개 나왔어요. 이 기관 판례가 4개가 있는데 22년 판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기보다도 어렵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 재밌는 그죠? 사안이고 시험에 나오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첫 번째는 소수주의 주총회 소집 청구할 때 그 이사
조문에 나온 이사회와 전자문서 그게 뭐냐? 의미가 뭐냐? 여기서 이제 카톡방 사건인데 이 카톡도 카톡도 가능하냐 이만 인물이거든요. 주총회나 기타 소집 통제할 때 카톡으로도 가능하냐 이런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주재 주총회 서집 허가 신청. 허가 신청할 때 회의 목적 사항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범위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하더라도 회의 목적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느냐 변경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퇴임 이사의 자격 상실 사유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수주주의 총회 소집 청구할 때 이사회 전자문서의 의미는 뭐냐? 보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두 번에 걸쳐서 발송한 임시주총회 소집 청구서가 폐문무죄로 배달되지 않아서 폐기 처리해 버렸어요. 안 받아. 그래서 의뢰 소송 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총회 소집 청구서를 뭘로 보냈냐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했어요. 그 무렵 병이 이를 수신하였는데도 우리 카톡은 수신을 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분명히 수신했어요. 근데도 갑회사가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을이 법원에 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갑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총회 좀 소집해라 라고 요청했는데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톡으로 보냈더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내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체 없이 주총회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법원에 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대한 거죠. 그럼 그쪽 대표이사 병 쪽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카톡 메시지는 여기서 보내는 그 어떤 저게 아니다. 전자문서 아니다. 알겠죠? 소집 청구하는데 정식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 갔더니 이런 의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사회 366조 1항에서 말하는 소수주주의 총회 소집 청구에서 말하는 이사회와 전자문서는 이걸 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딱 밝혀줬다는 데서 우리가 이 판례가 의미가 있고요. 더구나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 우리도 지금 사실 여러분하고 뭐 하고 있어요? 카톡방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스터디도 하고 있고 여러분하고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달하는 의사를 여러분도 받아들이고 다 의사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판례도 거의 따라가준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임시주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366조에 말하는 임시주총회 소집 청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그렇다라고 해준 거예요. 이해되죠? 얼마든지 이제 선택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특히 객관식 같은데.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366조예요. 우리 그래도 조문을 같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판례할 때. 그 문제가 됐던 조문, 그 문제됐던 조문을 해석해주고 판례가 정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문의 근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 목적상, 이거죠. 목적사항 반드시 적어야 되고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자문서는 보통 우리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메일로. 그래서 이사회에 제출했다는 거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전자문서 대신에 뭘 한 거예요? 카톡을 한 거지, 카톡. 카톡이 여기에 전자문서에 카톡이 포함될 거냐, 이 말이죠. 그죠? 어쨌거나, 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에 소집할 수 있죠. 임시총에. 요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카톡이 전자문서로 포함된다면 법원은 임시주총에 허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판례를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366조 1항에 정한 소수 주준 회의 목적사항 어쩌고저쩌고 해서 소집 청구할 수 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사회에 제출한다는 이사회, 그리고 그죠? 이사회는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전자문서는 뭘 의미하냐가 두 가지가 쟁점이 됐던 건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알겠죠? 이사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대표이사에 제출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소규모 회사 있잖아요. 소규모 회사 할 때는 대표이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각 이사에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이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라는 것은, 여기서 이사라는 것은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소규모 회사일 때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 이걸 판례가 얘기해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판례가 얘기해 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문서가 뭐냐? 전자문서라는 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적 형태로 발송, 송신되는 것을 의미하고 작성, 변환, 송신되는 형태, 그와 같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은 한 전자우표는 물론이고 이메일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모바일 메시지 카톡까지도 포함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문자로 대표이사에게 임시 주총에 소집하세요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죠? 카톡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굳이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서면으로 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판결을 해준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대표이사 병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임시 주총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그래 상법 366조 1항에 따른 임시 주총의 소집 청구는 적합합니까? 적합하다. 그죠? 그래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임시 주총의 소집 청구 그 자체도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